다른 수치는 정상인데 T3만 조금 낮은데 이런 경우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질 수 있나요? 살이 안 빠진다. 그럼 이제 갑상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 이 복합식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양이나 돼지의 갑상선을 갈아서 만든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늘은 그간 사랑해 주셨던 갑상선 브로스, 갑상선 바로알기 편과 임상 증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예스클리닉 영상을 보시고 올려주셨던 질문들 모아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박정우 쌤도 바쁘시고요. MC 연지도 엄청 바빠서 부득이하게 둘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질문을 자막으로 띄워서 자유롭게 저희가 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갑상선 수술을 했고 미국 남동생이 몇 달 전에는 항진 증상에 갑상선이 거칠어져 있다고 했고 오늘 갑상선 초음파를 했는데 사이즈가 작아졌다고 합니다. 피검사로는 호르몬이 정상이면 아무런 치료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반절제만 한 모양이고요. 그쵸. 이게 전형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자가면역 항체 때문에 생기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막 갑상선은 이제 초음파로 보면 이렇게 곱게 보여야 돼요. 아주 호모지니어스 곱게 보여야 되는데 헤테로지니어스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칠게 보인다는 표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는 갑상선이 조금 부어 보여요.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더 지난 사람들은 서서히 퇴화되면서 갑상선이 작아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뭐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이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는 꼭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요오드를 좀 제한해라. 요오드를 많이 먹지 말라고 이제 하고 다른 특별한 건 뭐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갑상선 염증이 워낙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하시모토 갑상선염도 있지만 단순 림프구성 갑상선염 염증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요오드 섭취량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고 요오드 섭취량이 많은 국가에서 이런 갑상선 염증이 나타난다는 거는 저명한 사실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셀레늄하고 글루타치온을 좀 많이 써요. 한 1년, 2년 정도의 데이터인데 경험상 이 갑상선 염증 수치를 좀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셀레늄 제제, 글루타치온 제제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병의 원인이 자가면역 항체가 있어서 그게 자꾸 갑상선 조직을 공격해서 파괴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 아는데 그 자가면역 항체가 왜 특별히 더 높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치료라는 건 존재하기가 어렵고 이제 자꾸 이제 이런 보조적인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장원 선생님 이야기한 대로 셀레늄이나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희망적인 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정확한 임상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에서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나중에 림프암으로 발전을 할 수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편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학생들 시험 문제에 제가 잘 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오래 지났을 때 주의할 점은 나중에 림프암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는 한 거죠. 4-50년 4-50년 걸리니까 좀 당장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인 검사는 필요하다. 내버려 두지 말자, 넉넉히 있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다른 수치는 정상인데 T3만 조금 낮은데 이런 경우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질 수 있나요? 이런 경우 기능 저하가 아니죠. TSH가 정상 범주라면 다이어트 방법이나 운동, 칼로리 소비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이 안 빠진다. 그럼 이제 갑상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 이렇게 갑상선 기능이 정상일 땐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갑상선 죄가 없죠. 네, 네. 그다음 수술 후 손저림 증상, 이런 저칼슘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칼슘 수액을 맞고 증상 호전이 있었다. 근데 퇴원 후에 다시 손을 오그라듦, 치보스텍 사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입 주변이 경직되는 증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방받은 칼슘약을 먹으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방문해서 주사를 맞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막 쥐가 날 정도로 이렇게 증상이 오면 그건 주사 맞아야 돼요. 이게 보통 칼슘약을 먹더라도 이게 금방 바로 칼슘 레벨이 혈중 농도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칼슘의 저장형이 이제 알부민 바운드된 폼, 그러니까 알부민에 결합된 폼으로 칼슘이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게 다 채워지고 나면 그 액티브 폼이라고 하는 칼슘 이온이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칼슘 이온이 역할을 해주기 전까지는 칼슘 주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서 맞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웬만하면 이제 이런 정보들은 많이들 알고 있어서 일반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정리하자면 스토리지 폼인 알부민 바운드 폼으로 먼저 뼈 쪽이나 이런 쪽에 필요한 부분을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혈액을 속에 있는 칼슘 수치를 올리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하여튼 증상이 있으면은 칼슘 주사를 맞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칼슘약을 먹고 한 2, 3일은 걸려야지 효과가 나타날 거니까 그 2, 3일 되는 그 기간 동안은 칼슘 주사를 맞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서 그렇게 맞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갑상선 기능은 정상이야. 근데 칼슘 수치는 떨어져 있어요. 입원하고 있을 때. 근데 이거는 사실은 헝거본 신드롬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헝거본 신드롬이라는 게 우리 뼈에 들어가는 칼슘 그쪽부터 먼저 채워질 때까지는 우리 칼슘 수치는 안 올라가잖아요. 자, 이거를 볼 때 이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뭐로 단박에 알 수 있냐면 지금 장원생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의사들 중에도 보면 칼슘과 인이 동시에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부갑상선 기능 저하가 아니고 평소에 안 먹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워낙 레벨이 떨어져 있고 이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단에는 확실히 칼슘이 적습니다. 유제품을 그런가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칼슘이 가장 많이 섭취될 수 있는 건 유제품이에요. 근데 뭐 저만 해도 우유 먹으면 설사하고 배 아파서 우유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점점 더. 자, 또 질문은 갑상선 전절제를 했는데 신지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신지를 끊고 갑상선 관리 복합식품을 먹다가 다시 신지랑 갑상선 관리 복합식품을 병행하거나 갑상선 관리 복합식품만 복용하라고 타 병원에서 처방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근데 신지를 먹지 않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야, 이게 아직도 이러고 있군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니 한때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름 말하지 못하는데 박정수님 계셨으면 바로 그 사람 이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큰일 나죠. 근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이 복합식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양이나 돼지의 갑상선을 갈아서 만든 거예요. 그거를 그 복합식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신지로이드, 갑상 호르몬이 개발되기 전에는 그런 것들로 해서 약으로 썼어요. 아주 옛날에. 그걸 그 유령이죠. 뭐 다시 되살아나고 해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니,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갑상선 전절제가 필요했던 사람들은 고위험군이에요. 그래서 고위험군은 철저하게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정말 아직도 이런 한심한 일이 있다니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진짜 심한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서 그런데 정말 큰일이군요. 외국에서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수치 이런 거는 미국에 체류 중인 환자분인데 매번 피검사 할 때마다 미국 주치 이제 가정의학과 선생님이겠죠. 자꾸 약 용량 줄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수치만 보고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약 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약 항진을 만들어서 재발을 막아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까지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여기 이 질문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질문이 이래요. 미국 주치의가 저를 안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고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장원쌤 환자네요. 장원쌤 환자인데 그래서 장원쌤 말만 믿고 주치의가 말하면 뭐 무시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주치의가 싫어한대요. 지금 장원쌤이 답을 말했어요. 왜 이 수치를 유지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뭐 저도 미국 가서 봤지만 저보고 결핵 환자라고 결핵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우리는 이제 이 그 BCG라는 걸 예방 접종을 하기 때문에 여기 투버클린 반응을 하면 그렇죠. 약간 이게 약간 애매하게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 나보고 결핵 환자로 약을 먹으라는 거에서 내가 막 설명을 했어요. 그 의사한테 그랬더니 쏘고왔 그러더라고. 여기는 미국이라고, 너는 한국 의사라고 이러면서 말을 안 들어먹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미국도 그런 할아버지 의사들, 내가 이제 나도 나이 들어가지만 그런 사람들은 의과대학 졸업하고 인턴도 안 하고 그냥 시골에서 늙어가고 있는 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수준이 너무 박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환자들한테 그런 말 해요. 가면 한 수 가르쳐 주고 와야지. 그런 말을 듣고 오냐고. 이제 당신이 지금 수술 몇 년 차인데 가서 한 수 가르쳐 주고 오세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환자가 제가 꼭 가서 그러겠습니다 하는데 하는지는 모르죠.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큰일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지로이드 먹는 시간을 꼭 딱 맞게 먹어야 하는지요?
아침 공복 8시에 먹는데 가끔 7시나 9시거나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 괜찮은지 아니면 꼭 8시에 먹도록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예약이 있는데 위내시경 후 먹으면 오전 10시경인데 그쯤 먹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검진 전에 먹으려면 혈압약이랑 중복이어서요. 어떻게 하세요? 이야기를? 저는 그냥 눈 뜨자마자 공복에 그냥 머리맡에 두고 드시라고 합니다. 그 시간 중요하지 않고 드시고 난 다음에 1시간. 전 박종쌤 분명 30분이라고 저한테 30분이라고 가르치셨는데 저는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1시간을 말씀드려요. 30분이라고 말씀드리면 거의 15분, 20분 되면 식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최소 30분인데 1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면 흡수는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물은 게 내시경 후에 먹으면 안 되냐. 상관없죠. 그러니까 상관없죠. 어쩌다 한 번이건 상관없고요. 이게 사람들마다 자기 패턴이 있어요. 맞아요. 그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시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패턴을 지키라고 나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질문이 또 그런 게 있어요. 미국 가면 미국 시간으로 맞춰서 먹어야 되느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미국에서의 아침 시간에 눈 뜨자마자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시차가 있는데 한국에서 먹던 시간을 맞춰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먹어야 되냐를 물어보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먹다가 돌아오면 또 이 시간에 맞춰서 먹으라고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혈압약도 저는 같이 먹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무조건 단독으로. 하여튼 먹는 시간은 눈 뜨자마자 공복에 드시고 다른 약하고 동시에 드시지 마시고 먹고 난 다음에 1시간 공복 유지하는 거 그거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